시청자비평 플러스에서 YTN을 들여다봅니다. 최근 늑구라는 이름의 늑대 한 마리에 쏠린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동물원 탈출에서 도주, 생포까지 전 과정을 많은 이들이 응원하며 주목했고 이어진 상술에 싸늘한 반응도 나왔습니다. 관련 기사도 꼬리를 물었는데 대중의 관심과 흥미 속에 전하지 못한 보도의 중심, 본질은 없었는지 오늘 뉴스 리뷰와이에서 살펴봅니다. 화면 너머의 목소리까지 듣고 답해드립니다. 시청자 톡톡와이로 도착한 의견들 함께 들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보리입니다. 고유가 상황에서 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차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이고 2차는 1차 대상자를 포함한 국민 70%가 대상입니다. 다만 지원금 신청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와 보이스피싱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카드사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관련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절대 발송하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행정안전부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와이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 리뷰와이 시간, YTN이 보도한 동물원 늑대 탈출 사건 및 동물 관련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반유미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입니다. 지난 8일 동물원을 탈출한 늑대, 늑구가 붙잡히기까지 걸린 9일 동안 늑구는 이른바 국민늑대로 불리며 주목받았는데요. 늑구가 붙잡힌 이후 재개장을 앞둔 동물원에 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YTN도 꾸준히 관련한 소식을 전했는데 관련 YTN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을 긴장시켰던 동물원 늑대 탈출 사건이 늑구의 생포로 일단락됐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됐던 사고였던 만큼 이번 보도는 단순한 상황 전달을 넘어서 돌발적인 위기 상황에서 언론이 우선해야 할 정보는 무엇이고 또 나아가 어떤 공적 가치를 의제로 다뤄야 하는지를 되짚겠습니다. 네, 당시 상황을 좀 되짚어보면 속보와 현장 취재가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장 연결을 통해서 사태를 빠르게 전한 점이 아주 적절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우선 보도를 통해 탈출 경위와 수색 상황을 실시간으로 짚으며 사안의 긴박함을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이 하늘에서 수색을 벌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열기가 감지된 곳을 확인해보지만 흐린 날씨와 뿌연 안개로 물체 식별은 쉽지 않습니다. 탈출한 늑대가 발견됐던 장소입니다. 늑대를 생포하기 위해 주요 길목마다 닭고기와 함께 포획틀을 설치했습니다. 늑대 발견 소식이 좀처럼 전해지지 않으면서 주민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매일 다니던 산책길이고 하니까 한번 살짝 나와봤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니던 코스보다 훨씬 더 짧게 잠깐 돌고 가는 지금 그런 상태예요. 다만 사건 전개와 현장 상황 전달에 집중한 나머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에서 필요했던 행동 지침 제공 기능은 전반적으로 부족해 보였습니다. 물론 이례적인 야생동물 탈출 상황에서 당국의 공식 가이드라인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검증되지 않은 대처법을 내보낼 수 없는 취재진의 고충도 있었겠지만 현장을 빠르게 쫓는 속도만큼이나 시민의 안전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이번 사건이 길어지면서 AI로 늑대 사진을 합성한 이 허위 사진이 문제가 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해당 사진을 제작해서 유포한 40대가 검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 보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해당 허위 사진으로 인해서 늑구 수색 시간이 허비되기도 했습니다. 늑구의 이동 동선 파악은 포획의 골든타임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였는데요. 시내 도로를 활보하는 개체의 모습이 포착된 시각자료는 초기 수색 단계에서 도주 방향을 가늠하는 결정적인 단서이자 언론의 주요 보도 소재로도 활용됐습니다. 당시 공개된 사진의 출처가 불분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초기 대응에 혼란을 초래하고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대전소방본부가 대전 도심에 탈출한 늑대가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았다며 언론에 제공한 사진입니다. 경찰과 소방은 인력을 도심으로 이동시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진의 출처가 불분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누군가 만들어 인터넷에 올린 사진이 수색팀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사진 한 장 때문에 늑대 탈출 첫날 중요한 낮 시간대 수색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특히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서 최근 확산되고 있는 AI를 활용한 이미지나 영상이 사실과 허위를 구분하기 어려워졌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취재 내용에 대한 검증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단독 보도에서는 늑구가 동물원 인근에서 포착된 실제 영상을 공개하면서 출처와 촬영 시점이 명확한 자료를 기반으로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흰색 승용차가 도로를 지나갑니다. 잠시 뒤 숲을 사이로 무언가 빠르게 달려옵니다. 대전 동물원을 탈출한 늑대 늑구입니다. 지난 8일 오전 9시 반쯤 대전 동물원에서 직선거리로 약 500m 떨어진 도로에서 촬영된 CCTV 영상입니다. 진짜 늑구요? 저희가 늑구 찾고 있는데 늑구 바로 앞에 있어요. 지금 영상 찍으면서 쫓아가고 있어요. 네, 지금 길가야. 천천히 가, 천천히. 이제 도망가. 아니, 저희가 늑구를 찾으려고 일부러 산 쪽으로 가고 있는데, 네, 찾으러 다니다가 그냥 차 타고 늑구가 지금 바로 앞에서 천천히 가고 있어요. 도로 따라서. 네. 이처럼 혼재된 제보 환경 속에서도 검증된 자료를 중심으로 정보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는 언론이 수행해야 할 게이트키핑 기능이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사례와 같이 AI 기반의 허위 정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YTN에서는 어떤 기술적, 윤리적 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는지 혹은 강화할 계획인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참 이번 사건처럼 이제 AI 기반의 이제 허위 정보가 훨씬 이제 정교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언론사는 단순한 사실 확인을 훨씬 넘어서야 하는 이제 그런 과제를 이제 안게 된 것인데요. 우선 이제 기술적 탐지와 인간 중심의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결합한 이제 다층적인 어떤 검증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요. YTN이 제시하는 검증 절차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 검증 절차인데요.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는 이제 육안으로 구별하기 힘든 미세한 데이터 흔적을 남기는데요. 이를 포착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이 필수적입니다. AI 탐지 소프트웨어 등 포렌식 도구를 사용해서 이미지나 영상의 수학적 서명을 이제 분석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윤리적 검증 및 보도 원칙, 기술적 검수만으로는 AI의 확증 편향이나 교묘한 왜곡을 완전히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강화해야 하는데요. YTN은 AI 생성물을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간주하고 있고요. 반드시 기자나 데스크의 확인과 승인을 거친 후에 보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해서 작성된 기사나 생성된 이미지에는 독자가 이를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한 표식을 하도록 이제 의무화했고요. 마지막으로 보도국 내부 프로세스 검증은 사후 처리가 아니라 취재 전 과정에 녹아 있어야 합니다. 취재 단계에서 제보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AI 탐지 도구를 통해서 교차 검증을 해야 하고요. 또 기사 작성 단계에서는 번역 등 AI 보조 도구 사용 시 원문 대조와 팩트 체크 강화를 해야 합니다. 편집 단계에서는 AI 활용 여부 표기 확인 및 데스크의 최종 승인 절차를 이제 반드시 거쳐야 하고요. 사후 관리 단계에서는 독자의 피드백을 다양하게 수집하고요. 알고리즘 관련 오류 발견 시에는 즉각 수정 절차를 가동해야 합니다. 네, AI 기술 발달에 따른 허위 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YTN이 구축한 다층적 검증 체계,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늑대가 동물원으로 돌아간 후에도 건강 상태가 어떤지 관심을 받았는데요. 대개 동물 관련 뉴스는 흥미나 관심거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전달해야 할 가치, 그리고 언론이 짚을 부분은 이번 보도에서 어떤 거라고 보셨나요? 네, 우선 늑구가 동물원으로 돌아온 이후 보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의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늑구의 건강 상태를 분석하며 대중의 생태적 이해를 도운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늑구의 모습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9일 동안 동물원 바깥에 있었는데 수의사님 보시기에 좀 괜찮아 보입니까? 일단 걸음걸이나 움직임 등으로 보았을 때 골절 같은 큰 외상은 보이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시경으로 낚싯바늘을 제거했다는 것은 다행히 낚싯바늘이 위 내에 머물렀다는 것이고요. 예. 개복 수술 없이 내시경으로 제거했다면 큰 문제 없이 잘 회복될 것입니다. 낚싯바늘을 삼키는 등 위험한 고비가 있었지만 내시경 시술로 잘 해결되었고 신체적, 심리적 회복을 위해 안정이 필요한 상태라는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대담에서는 탈출 과정에서 드러난 늑대의 습성과 무리 합사 가능성 등을 설명하면서 이후 관리 방향까지 제시해 주었습니다. 늑구가 동물원을 왜 탈출했을까요? 의인화를 시키는 입장에서는 우리에 갇혀 있으니까 답답해가지고 탈출을 자유를 찾아 탈출을 시도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우연이었다고 봐야죠. 우연과 관리 문제가 겹쳤다고 봐야죠. 뭐 늑대는 굴과 흙을 잘 파고 또 늑대뿐만 아니라 객과동물 여우라든가 다른 객과동물도 이 흙을 잘 팝니다. 이처럼 전문가 분석을 통해서 늑구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을 보다 깊이 있는 이해와 대응으로 이어지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는데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동물 탈출을 넘어서 동물원 관리 체계의 허점과 열악한 사육 환경 전반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이러한 본질을 건드리는 보도는 잘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다소 아쉬운 측면이었습니다. 특히 기후부의 동물원 안전관리 및 동물복지 향상 대책이 수립 중이고 동물원 허가제 전환이라는 제도적 변화를 앞둔 시점이었던 만큼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으로 연결할 여지가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동물원 허가제나 사육 환경 같은 어떤 구조적인 문제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반려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보도는 여전히 자극적인 개별 사건 사고 중심에 머무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려견 물림사고, 길고양이 학대, 또 비비탄 난사 사건 등은 시청자의 공분을 자아내기엔 충분했지만 대다수가 현상 전달에 그친 단발성 보도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길고양이 얼굴에 화상을 입혀 학대한 7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처럼 동물 관련 보도는 학대와 갈등, 혐오로 드러나는 극단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우리 사회가 동물 문제를 단순 사건으로 소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웠습니다. 이런 보도 경향은 동물 문제를 일회성 사건으로 축소시키고 구조적 원인이나 제도적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약화시킬 수도 있는데요. 동물 보도는 사건을 전달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동물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는 점에서 보다 신중하고 적극적인 역할이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물권 이슈에 관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데 있어 향후 YTN이 어떤 기준과 방향성을 가지고 보도를 이어갈 계획인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YTN이 이제 동물권 이슈와 관련해서 이제 건강한 공론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이제 기준과 방향성은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보도 윤리와 기술적 가이드라인인데요. 무엇보다도 자극적인 보도로 대중의 관심을 끄는 것을 피하고요. 동물을 하나의 생명체로 존중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동물 학대나 유기 장면을 구체적이고 또 잔인하게 묘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이는 대중을 학대에 둔감하게 만들거나 모방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의제 설정의 확장인데요. 반려동물에 국한된 관심을 넘어서 사회 시스템 전반의 동물권 이슈로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편준된 보도에서 벗어나서 실험동물이나 농장동물 그리고 야생동물 등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동물의 삶을 조명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갈등 조정 및 공론장 관리인데요. 동물권 이슈는 종종 인간의 권리와 충돌하면서 첨예한 갈등을 빚기도 하는데요. 언론은 이를 조정하는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성적인 호소에 머물기보다는 국외의 선진 사례나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소모적인 논쟁을 생산적인 정책 토론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언론의 보도 방향을 바탕으로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좀 결실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동물의 탈출 사건을 넘어서 언론의 정보 검증 책임과 우리 사회가 생명을 대하는 방식을 되짚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YTN은 이번 사건이 남긴 과제를 잊지 않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위한 깊이 있는 시선을 보도에 담아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의 알 권리와 보도 가치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평가원님,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보도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저는 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 이번 사건을 바라본 우리 사회의 시선을 되짚는 보도를 꼽아보았습니다. 이 보도에 주목한 이유는 느꾸라는 개체보다는 동물 사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을 조명했기 때문입니다. 동물 사건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공포에서 연민, 나아가 소비로 빠르게 전환되는 과정을 포착해 동물 관련 이슈가 어떻게 대중적 콘텐츠로 재구성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동물 이슈를 소비하는 그 방식을 되짚어 보면서 보다 성숙한 인식으로 나아갈 필요성을 환기했다는 점에서 보도의 유의미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보도에서 단순 사건이 아닌 사회적 시선의 변화로 해석한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관점을 구현하기 위해 취재 과정에서 어떤 판단 기준과 기획이 있었는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 시선의 변화를 따라간 점을 짚으면서 주목할 만한 보도로 꼽아주셨는데요. 김승환 기자에게 직접 자세한 취재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저는 기사를 쓸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장 잘 팔리는 기사를 쓰고 싶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좀 더 YTN의 정체성에 맞게 품위를 가질 수 있는가를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늑구가 굉장히 핫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를 왜 관심이 있는지, 이 사람들의 어떤 욕망이나 니즈에 그게 좀 어떤 게 있는지를 저는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문화부의 요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늑구가 어떻게 잡혔는지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어떤 거를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욕망을 가졌는지를 다루고 싶어서 이렇게 했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무서운 늑대였다가 늑구라고 이제 네이밍이 되면서 굉장히 친근해진 이 과정이 또 되게 좀 흥미로웠었고, 늑구 맵이라든지 아니면 늑구 빵이라든지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일종의 캐릭터화해서 인식하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워서 그래서 좀 아이템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동물권에 대해서 좀 더 다루지 못하는 거는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문화부이기 때문에 과연 동물을 어느 부서에서 다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여서, 동물원에 있는 동물원의 권리라든지 아니면 늑구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이제 탈출했던 동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동물들과 늑구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고, 제가 또 아쉬웠던 거는 이번에도 또 이제 늑구 앱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AI나 아니면 이제 굉장히 온라인이 발전한 시스템에서 그 굉장히 그 사람들이 자기의 그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과 재능을 나누는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심리에는 또 어떤 게 있는지, 사람들이 또 왜 여기에 호응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범위를 넓혀봐서 취재해봐도 재밌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는 전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뉴스를 본 시청자의 생각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데요. YTN을 향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고 YTN이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황지연입니다. 뉴스를 보다 생긴 궁금증, 이 시간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톡톡 Y 첫 번째 보도부터 살펴볼까요?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마을엔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집은 폐허가 됐고 농기계며 자동차도 한순간 모두 타버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 개성 있던 마을은 모두 똑같이 생긴 임시주택 단지로 바뀌었습니다. 이재민들은 여름에 찜통, 겨울엔 냉동실 같은 좁은 컨테이너에서 꼬박 한 해를 버텼습니다.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이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임시주택에서 생활하는 상황을 전했는데요. 정부나 지자체의 복구 진행 상황과 지원 방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아쉬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큰 산불로 마을 전체가 소실된 경우 집을 잃은 사람들은 마을이 재건될 때까지 임시주택에 머물게 됩니다. 말 그대로 임시주택인지라 오래 머물기에는 불편함이 따르는데요. 지난해 산불 피해로 1년이 넘는 시간을 임시주택에서 지낸 주민들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주민의 삶의 터전을 앗아간 산불 이후 복구 상황은 어느 정도 진행 중인지 살펴볼까요? 지난해 3월 경북, 경남, 울산 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본 시설 중 공공시설 복구는 총 1,031건 중 440건을 완료했고 나머지는 공사 중이거나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요. 임시주택 설치와 위험목 제거 등 긴급한 작업은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산림보건과 마을 기반 조성과 같은 규모가 큰 공공인프라 복구는 공정계획에 따라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임시주택에 거주 중인 이재민들을 위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임시주택을 받은 이재민 2,531세대 가운데 여전히 거주 중인 이재민은 총 2,236세대로 아직 대부분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맞춤형 주거 이전 대책이 추진되는데요. 토지 미소유, 신축 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주택 신축이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안내하거나 임시주택 거주 기간을 연장하는 등 개별 상황에 맞는 대안을 마련합니다. 이 외에도 설계, 감리비 지원, 측량 수수료 및 취득세 감면, 도시주택기금 저리용자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주지 문제뿐 아니라 주민의 산불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전문 치료가 필요한 주민은 의료기관과 연계해 심층 관리를 지원하는데요. 그리고 주택과 함께 농사를 짓던 토지도 함께 불에 타 생업에 지장이 생긴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산불로 인해 생육이 저하된 농산물, 임산물 피해를 보전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피해 주민들이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책임 있는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주민들에게 절실한 실질적인 지원이 하루빨리 이어지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두 번째 시청자 궁금증은 무엇일지 보도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임신 21주차인 황초희 씨가 기형아 검사 결과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37살에 결혼해 38살에 임신한 황 씨. 요즘은 이런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 연령대에선 염색체 이상 발생 빈도가 높아 기형아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한데 여러 검사를 합치면 많게는 130만 원이 넘게 듭니다. 이를 위해 오산시가 기형아 검사비 최대 30만 원 지원에 나섰습니다. 검사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청구일까지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35살 이상 임산부가 대상입니다. 고령 임산부 증가와 이에 따른 기형아 검사비 지원 정책을 알린 보도였는데요. 오산시의 검사비 지원 기준을 제시해 정책의 실효성을 이해할 수 있게 했는데 이와 관련해 고령 임산부 기준에 대한 의학적 근거와 받아야 할 검사 등을 함께 전했다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전해졌습니다. 결혼 연령대가 갈수록 높아지며 자연스럽게 임신과 출산을 하는 연령대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고령 산모 비중은 37.3%로 전년보다 1.4%포인트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대한민국 산모 10명 중 4명이 35세 이상인 고령 임신 시대에 접어든 겁니다. 그렇다면 갈수록 늘어나는 고령 임산부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알아볼까요? 세계보건기구는 분만 예정일을 기준으로 산모의 나이가 35세 이상인 경우를 고령 임신으로 규정합니다.
고령 임신이 위험한 이유는 난자의 양과 질이 저하하면서 임신 가능성이 낮아지고 또 임신을 했다고 해도 초기 유산율과 조산율이 높아질 수 있어서인데요. 여기에 임신성 고혈압이나 임신성 당뇨, 저체중아 출산, 전치태반 등의 다양한 임신 합병증이 올 가능성도 커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위험성이 있는 만큼 35세 이상의 고령 임신인 경우에는 철저한 산전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게 필요한데요. 보도에 언급된 기형아 검사를 비롯해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 질환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당뇨의 경우는 기형아 발생은 물론 유산 위험을 높일 수 있어서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올바른 영양 섭취와 건강한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고령 임산부라고 해도 엽산, 철분 등의 영양제 섭취를 꾸준히 하면 임신 합병증 확률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매일 식후에 30분 정도 가볍게 산책을 하며 체력을 기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오늘의 마지막 주제에 대한 시청자 의견 이어서 확인해 볼까요? 숨진 아이의 친모는 10평 남짓한 빌라에서 강아지 4마리와 고양이 1마리까지 키웠는데 집안엔 개 2마리 사체와 애완동물 배설물, 각종 쓰레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친모는 왜 이런 곳에서 아이를 키우다 숨지게 했을까? 의문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YTN 취재진은 이웃은 물론 친모의 친인척들을 수소문에 만났습니다. 공통된 증언은 A씨가 어릴 적부터 지적 능력이 부족했고 의사소통과 자기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A씨가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일 가능성도 언급하며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20개월 딸을 쓰레기 가득한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A씨에 대한 단독 보도였는데요. A씨가 경계선 지능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분석 내용이 전해졌는데 실제로 경계선 지능인이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인지와 이들을 위한 관련 정책은 없는지 함께 알렸다면 보도가 사회적 논의로 확장할 수 있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경계선 지적지능이란 일반적으로 지적장애에 속하는 지능지수인 IQ 70 이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보다 낮은 경계 구간인 IQ 71에서 84의 지적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지적장애와 평균 범주 경계에 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일상생활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학습 속도가 느려 환경 적응에 또래보다 오래 걸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일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상황 변화에 맞춰 즉각 대응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계선 지능인에 관해 명확한 법적 기준과 정의는 부재하다고 합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인 관련 일반 통계는 없는 상황으로 지능지수 정기 분포를 바탕으로 계산했을 때 국민 전체의 13.59%, 약 697만 명 정도가 경계선 지능인일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방안은 없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와 비장애 사이 경계에 있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4년 7월 정부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영유아기, 학령기, 성인기로 나눠 시기에 맞는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영유아기에는 경계선 지능 아동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콘텐츠를 지원하고 수혜 가능한 아동 발달 지원 서비스 등의 안내를 강화합니다. 또한 가족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기관 중심의 경계선 지능인 가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학령기에는 경계선 지능인의 학업 지속과 사회적 자립 준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분야별 학교급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요. 성인기에는 경계선 지능인의 직업 역량 강화 및 노동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과 지역 평생교육원, 대학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없어질 때까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면 좋겠네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오늘도 속 시원히 풀리셨을까요? 다음 시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YTN의 보도를 되짚어보는 데 있어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보다 깊이 있는 시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